지금 당장 그 나라에 연락하게. 아니, 지금 당장 찾아가야 하네.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의 긴급 지시였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으로 1200대의 드론이 쏟아지고 있었고 대응 시간은 단 9분뿐이었죠. 수천억 원의 미사일을 퍼부어도 역부족인 상황. 미국과 유럽마저 고개를 저을 때 오직 한 나라만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계가 비웃던 한국의 빵원 요격 기술이 사막의 하늘을 가르는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200대의 드론대를 단 한 발의 소리도 없이 전멸시킨 기적. 병원의 수술실을 지켜내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입니다. 지금 수술 중인 환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화기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수술 중인 환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다급한 숨소리와 함께 또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서 들려왔습니다. 현장의 혼란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력 복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칼리드 알 나흐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방공전력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왔죠.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일입니다. 미국 공군과 영국 합동 방공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중동 전역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방어 전략을 직접 설계해왔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것도 제 몫이었죠. 한마디로 이 나라의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날 그 전화 한 통이 저를 그토록 무겁게 짓눌렀던 건 통제실 창문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군 차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죠.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이미 시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든 재난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출근했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맑았고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죠. 우리는 안전하다고. 중동 최고의 부국, 세계 정상급 방공망을 갖춘 나라. 그리고 저는 그 방공망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단 9분이 걸렸습니다. 오전 11시 14분이었습니다. 통제실에 경보가 울렸을 때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훈련 경보일 수도 있었고 국경 인근 소규모 무인기 접근은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담당 장교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4200.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오류냐? 장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가 고개를 젓던 그 짧은 동작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최대 200대의 드론이 실제로 우리 도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대응 시간은 9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공망 전면 가동,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통제실 전체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장교들이 뛰어다니고 무전기에서는 쉴 새 없이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선 채로 한 가지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8200대. 요격 미사일 한 발로 대응할 수 있는 드론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요격 미사일의 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막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 들린 건 경보 발령 후 7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도시 동쪽 변전소 일부 타격, 통신 불안정 구간 발생.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막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울린 전화가 바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는 여전히 보고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인 환자. 그 말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전쟁에서 감정은 의미가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숫자만 남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숫자보다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장교 한 명이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 대응에 사용된 요격 미사일의 총 비용 집계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을 막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수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공격이 내일 또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또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동안 매주 반복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는 중동 최고의 부국입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방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했지만 전쟁 앞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 틀려 있었던 겁니다.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수십만 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쏘는 미사일은 수천만 원이죠. 적은 수십만 원을 쓰고 우리는 그 수십 배를 씁니다.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이 싸움을 오래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구조를 선명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장교들이 퇴근한 뒤 저는 혼자 통제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끈 채 화면 빛만을 받으며 세계 각국의 방어 시스템 자료를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미국의 시스템, 유럽의 시스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비쌌습니다. 강력했지만 드론 수백 대 앞에서는 결국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한 항목이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한국. 저는 그 단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한국과 이미 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궁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죠. 당시에도 논란이 없진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밀어붙였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자료는 천궁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 다층 방어 통합체계.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더 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자료를 처음 펼쳤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이름 앞에서 저는 잠깐 멈췄지만 그건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을 경험한 나라였으니까요. 천궁. 몇 년 전 우리가 도입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저는 그것을 직접 검토하고 직접 승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라는 이름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한국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이미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궁의 재원, 요격 성능, 운용 이력. 저는 그것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실제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수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천궁은 잘 작동했습니다. 어제 그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속으로 접근하는 미사일 표적들, 정밀 타격을 노리는 핵심 위협들. 천궁은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천궁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천궁이 막아낸 것은 고위 협표적들이었습니다. 빠르고 정밀하고 치명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어제의 진짜 위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200대. 그 숫자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드론들이었습니다. 느리고 작고 싸구려였습니다. 하지만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궁은 그 상대로는 설계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성능 미사일로 수십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것은 처음부터 답이 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천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궁은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어 체계는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낮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다음 공격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를 뿐이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천궁 이후의 페이지들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체계. 저는 그 항목을 읽으면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레이저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기술이고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론과 현장 사이의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자료에 적힌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체계는 이미 실전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드론 한 대를 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전기를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발사할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거의 비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드론 한 대 가격이 수십만 원인데 그것을 막는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깝다면 이건 전쟁의 계산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가 나왔습니다. 줄여서 HPM이라고 부르는 체계였습니다. 저는 이 개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드론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기술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 대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 단일 표적이 아니라 범위 안에 들어오는 드론 전체를 한꺼번에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200대. 레이더 화면을 가득 메우던 붉은 점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HPM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한꺼번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천궁이 고속 표적을 잡습니다. 레이저가 개별 드론을 제거합니다. HPM이 대규모 드론대를 동시에 무력화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체계 안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무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성된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방공 업무를 시작했을 때 선배 한 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방어는 강한 무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구조라고.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그런 체계를 현실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강한 무기 하나를 자랑했지 완성된 구조를 갖춘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개발 연혁을 봤습니다. 연도들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넘는 연구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체계를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술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나라가 지금의 전쟁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경이감이었습니다. 드론 대량 공격이 현실의 위협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 위협에 맞설 방법을 연구해온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나서 해결책을 찾는 동안
그들은 이미 해결책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낮에 그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야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그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같은 계산, 같은 불가능한 수치, 같은 결론, 모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저는 자료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어제의 비용, 내일의 비용, 한 달 후의 비용, 그리고 레이저의 비용, HPM의 비용, 청웅의 비용. 두 개의 숫자 체계가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재의 방식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한 가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보인다는 것은 동시에 그 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얼마나 험한 길이 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청웅을 도입할 때도 그랬습니다. 반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냐는 목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레이저 HPM 통합 방어 체계. 이건 단순히 미사일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방공 방식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제안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지금은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고 제 판단으로 직접 검증해야 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서류만 보고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빛들이 다시 꺼지는 날이 오기 전에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자료가 그 무언가의 실마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였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어제의 공격 비용, 요격 미사일 소모량, 다음 공격이 왔을 때의 예상 비용. 저는 군인입니다. 전쟁에서 감정은 의미가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숫자만 남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그 숫자들이 저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곱셈과 나눗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22년 경력의 방공 전문가인 저를 한동안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드론 한 대, 수십만 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쏘는 요격 미사일, 수천만 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수십 대 1입니다. 적은 수십만 원을 쓰고 우리는 수천만 원을 씁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구조가 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공격에서 접근한 드론은 1200대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요격 미사일 단가를 곱했습니다. 물론 모든 드론에 미사일을 하나씩 쏘는 것은 아닙니다. GPM이나 레이저 같은 수단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막거나. 저는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하루 우리가 방어에 쏟아부은 비용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저기 이번 공격에 투자한 비용, 드론 1200대 기준으로 추산하면 수십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수천억을 썼습니다. 적은 수십억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군사적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이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된다면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1년이면 수조 원입니다. 우리는 부국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이 구조를 무한정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돈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에 시간이 걸립니다.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드론은 다릅니다.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 대도 수만 대도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모전에서 이기는 쪽은 더 강한 쪽이 아닙니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쪽입니다. 현재의 구조라면 우리는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난 몇십 년간 제가 쌓아온 방어 개념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긴다고, 더 정밀한 시스템을 가진 쪽이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그 전제가 틀려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더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인 것이 이깁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아직 장교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앉아서 전날 밤 계산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표로 만들었습니다. 드론 비용 대 요격 미사일 비용, 공격 횟수 대 방어 비용, 연간 누적 비용, 지속 가능 기간, 숫자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보면 볼수록 답은 하나였습니다. 현재 방식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표 옆에 저는 다른 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로 드론 한 대를 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할수록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HPM으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경우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작동으로 수십 대를 처리할 수 있다면 단가는 더욱 낮아집니다. 저는 두 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현재 방식, 드론 한 대 막는데 수천만 원. 한국 방식, 드론 한 대 막는데 사실상 0원?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적이 아무리 많은 드론을 보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전쟁의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전날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 공격에서도 같은 표정을 짓게 만들 수는 없다고. 오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날 밤 정리한 내용을 팀에 공유했습니다. 비용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장교들은 처음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숫자들이 화면에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이 계산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겼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제 졌습니다. 이 공격이 한 달 후에 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더 이상 강한 무기 하나가 아닙니다. 싸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방법은 더 강한 미사일을 더 많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험 많은 선임 장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표를 펼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화면에 올라오는 순간 몇몇 장교들의 눈썹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체계의 비용 구조, HPM의 작동 원리와 동시 대응 범위, 청운과의 연계 방식,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통합 방어 체계로 작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숫자를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야기했습니다. 장교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쌓여가면서 그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집중으로, 집중해서 놀람으로. 회의가 끝날 무렵 선임 장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청홍은 우리가 이미 써봤습니다. 그건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와 HPM은 우리가 직접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간단한 문의였습니다. 기술 검토를 위한 미팅 요청, 그리고 회신이 왔습니다. 빠른 회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빠른 회신이 의외였습니다. 대개 이런 수준의 문의는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나라였으니까요.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출장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저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겠다고. 자료에서 본 것이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22년 동안 저를 지켜온 원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믿지 않는다. 숫자를 믿는다. 그리고 그 숫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표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비용 구조. 현재의 방식과 한국의 방식. 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총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설레는 것도 아니었고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무게감. 저는 그 감정을 22년 동안 수없이 느껴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앞에 놓을 때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단순한 무기 검토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번은 우리가 살아남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은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레이저 체계, HPM, 청운과의 통합 운영 방식. 읽을수록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자료에 적힌 그대로 작동합니까? 이론과 현장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자료가 현장에서 무너지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부다비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가 그 위협에 맞서는 방법을 만들어 왔다고. 공항에서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눈빛을 오래 봐왔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화면 가득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전문가들이 차례로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군인 출신도 있었고 연구자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 기술을 다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자료를 다루는 방식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설명은 간결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레이저 체계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담당 연구자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출력 수치, 대응 거리, 요격 정확도.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자료에서 본 것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자료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나온 수치들이었습니다. 이론값이 아니라 현장값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아보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이론 수치는 언제나 예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온 수치는 다릅니다.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들쭉날쭉하고
하지만 그 속에 진짜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화면에 올라온 숫자들은 현장값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겁니까? 통제된 실험 환경입니까? 아니면 실제 운용 환경입니까? 연구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실제 운용 환경입니다. 기상 조건 변수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맑은 날과 흐린 날, 바람이 강한 날의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불리한 조건의 데이터도 포함시켰습니다. 좋은 숫자만 보여주려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의 첫 번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HPM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특히 집중했습니다. 단일 표적 대응이 아니라 다수 동시 대응. 그것이 핵심이었으니까요. 담당자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숨을 한번 멈췄습니다. 화면 안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동시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HPM이 작동하는 순간 그것들이 일제히 멈춥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자기파 하나가 범위 안의 모든 것을 동시에 무력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시 대응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어제의 공격 1200대. 만약 그 자리에 HPM이 있었다면 저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계산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측 선임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방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벼운 대화 속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의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봐왔고 직접 확인해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 저는 그것을 오래 봐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거짓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후에는 시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연을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비가 준비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위치에 서서 전체를 조망했습니다.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운용 인력들이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치 방식을 봤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선이 없었습니다. 각 인력이 정확히 자신의 역할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 그 조직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를 압니다. 이 현장은 잘 훈련된 조직의 현장이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레이저 체계였습니다. 표적 드론이 설정된 거리에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고정했습니다. 발사 소리가 없었습니다.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드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소리가 납니다. 폭발이 있습니다. 연기가 납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드론이 멈추고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리모컨으로 끈 것처럼. 저는 옆에 서 있던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게 레이저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HPM이었습니다. 이번엔 드론이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었습니다. 20대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날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HPM이 작동하는 순간 시연장에 있던 20대 이상의 드론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하나씩이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어제의 공격, 1200대. 만약 이것이 있었다면 저는 그 생각을 잠시 머릿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지난 일을 후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앞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몇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내구성, 운용 인력 훈련 기간, 우리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 그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은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을 좋아했습니다.
아는 것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것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일정이 끝나고 저는 혼자 호텔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와 다른, 하지만 똑같이 살아 숨쉬는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자료에서 본 것과 현장에서 본 것이 일치했습니다. 아니, 현장이 자료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과장하지 않았고,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강하게 붙잡은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붙잡은 것은 이 체계가 만들어진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위협을 매일 마주하면서 그 위협에 맞서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어온 나라였습니다. 극한의 환경이 이 기술을 단련시켰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서 최고의 무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오늘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제게 더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완성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다음 전쟁을 어떻게 이길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물러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귀국하면 저는 이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제안이 얼마나 험한 길이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웅 도입 때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레이저 HPM 통합방어 체계 전면 도입. 이건 나라 전체의 방공 전략을 한국 방식으로 다시 짜는 것입니다. 내부 반발은 분명합니다. 외부 압력도 올 겁니다. 기존에 우리와 방산 계약을 해온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한 가지가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본 것은 눈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계산한 것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을 소리 없이 멈추던 그 장면, HPM이 20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던 그 장면, 그리고 두 개의 비용 구조를 나란히 놓았을 때의 그 명확한 차이. 저는 이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외면하는 것은 쉽습니다. 돌아가서 모른 척하면 됩니다. 반발이 두렵다고, 압박이 힘들다고 그냥 지금 방식을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이 옵니다. 또 수천억을 씁니다. 또 막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또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멈추던 그 순간, 전력 복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그 한마디.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엔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귀국하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비용 구조 재정리, 제안서 초안,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설득해야 할 사람들, 그 목록은 짧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이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류 더미 속에서, 그리고 저를 막으려는 사람들과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을 소리 없이 멈추던 장면, HPM이 작동하는 순간 20대 이상의 드론이 한꺼번에 떨어지던 장면. 저는 그것들을 눈을 감은 채로 다시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절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에는 더 있었습니다. 시연에서 보여준 것은 전체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해 두었고 귀국 후 이틀 뒤에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이미 본 것들을 계속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멈추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아부다비의 공기가 다시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이 공기가 익숙하면서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과 같은 도시인데 제가 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메모들을 하나하나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한국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날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자료가 방대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연구 과정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레이저 체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는 개발 초기의 실패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력이 부족했던 시절, 기상 조건에 취약했던 시절, 냉각 문제로 연속 발사가 불가능했던 시절,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기술은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이 기술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끈 것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료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돈으로 샀습니다. 필요하면 더 좋은 것을 또 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자료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HPM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시연을 봤을 때 이미 놀랐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더 놀랐습니다. 시연에서 보여준 것은 현재 수준이었습니다. 자료에는 다음 세대 개발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 더 짧은 작동 시간, 더 낮은 전력 소모.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완성된다면 대응 범위는 지금의 몇 배가 됩니다. 어제의 공격에서 1200대가 문제였다면 다음 세대 HPM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숫자가 의미를 잃습니다.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전부 무력화됩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재 수준도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은 통합운용체계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오래 멈췄습니다. 레이저, HPM, 청웅,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볼 때와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료에는 그 통합 운용 방식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천궁은 고속으로 접근하는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를 담당합니다. 빠르고 치명적인 표적이죠. 레이저는 개별 드론을 정밀하게 제거합니다. 느리지만 작아서 잡기 까다로운 것들을 처리합니다. HPM은 대규모 드론대를 한꺼번에 무력화합니다. 수백 대가 동시에 와도 범위 안에서는 전부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통제 체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들어오더라도 그 위협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대응 수단이 선택됩니다. 운용자가 매번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계가 이미 판단합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수많은 방어 시스템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도 반드시 빈틈이 있었습니다. 강한 대신 느리거나 빠른 대신 범위가 좁거나 정밀한 대신 비용이 과도하거나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체계는 그 전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시스템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빈틈들을 서로가 메우고 있었습니다. 청웅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레이저가 처리하고 레이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는 HPM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자료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방공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첫 번째 스승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방공 전문가였습니다. 은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방어는 막는 것이 아니다. 버티는 것이다. 한 번을 막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방어다.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무기에도 한계가 있고 비용에도 한계가 있고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체계는 그 한계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한계를 비용으로 보완하고 비용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고 기술의 한계를 통합 운용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첫 번째 스승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버티는 것. 한국이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이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도를 머릿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전인지를 계산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드론 대량 공격이 현실의 전술로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다음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인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일합니다. 그 긴장감이 20년 동안 이 기술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방문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출장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방공 전략을 바꾸자는 제안의 첫 번째 문서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번 공격에서 겪은 문제를 그들은 이미 해결해 놓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한국 통합 방어 체계의 전면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한 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반발, 외부에서 오는 압박, 왜 또 한국이냐는 목소리들. 저는 그것들을 이미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 두 눈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술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 다른 나라의 압박을 의식하는 사람들, 책임을 나누려 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오직 숫자로, 데이터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로만 싸우겠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강한 무기였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문제는 그들에게 이미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보고서를 제출한 건 아침 일찍이었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복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방산 담당 장교들, 예산 책임자. 저는 그 얼굴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보고서를 읽은 표정이었어요. 읽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제가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죠.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순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레이저 체계, HPM, 통합 운용 방식, 그리고 비용 구조 비교. 저는 감정을 빼고 숫자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설명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칼리드, 우리가 천궁을 도입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밀어붙인 거 아니었습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라힘 장군이었죠.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천궁은 제가 밀어붙였죠.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이라는 겁니까? 이번엔 한국이어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어서입니다. 라힘 장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았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산 책임자였습니다. 하산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서류를 앞에 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저와 HPM 도입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청웅 때와는 규모가 다를 텐데요. 저는 준비해온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 운용 비용,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그 옆에 현재 방식을 유지했을 때의 연간 방어 비용을 나란히 놓았죠. 하산은 숫자를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기 비용은 큽니다. 하지만 3년 후부터는 역전됩니다.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 매년 공격이 반복될 때마다 수천억을 씁니다. 이 체계가 갖춰지면 그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지죠. 10년을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하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숫자는 부정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 입을 열었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리크, 국방부 대외협력 담당이었어요. 그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외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죠. 칼리드, 우리가 현재 미국, 유럽과 진행 중인 방산협력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죠. 이 결정이 그 관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냐는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방공 결정은 외교 관계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타리크는 옅게 웃었어요. 불쾌한 웃음이었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도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라힘 장군, 하산, 다리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관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공격을 기억합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수술 중인 환자가 있다고, 전력이 끊겼다고, 복구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저였어요. 다음 공격에서 그 전화를 또 받게 됩니까? 그 다음 공격에서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미국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미국이 우리 도시를 지켜줍니까? 유럽이 우리 병원의 전력을 책임집니까? 그들이 주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우리의 안보가 아니죠. 타리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라힘 장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칼리드,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규모가 다릅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준비가 끝나기 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됐어요.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이었죠. 미루는 것은 거부는 아니지만 거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묵직한 것이 어깨 위에 얹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타리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어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문을 닫고 앉더니 이번엔 회의실에서와는 다른 톤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칼리드, 나는 당신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미국 측에서 온 연락, 그게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과 추가 방산 계약을 진행할 경우 기존에 논의 중이던 몇 가지 협력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협박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타리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낮에 햇살 아래 평온해 보이는 도시였죠. 저는 그 도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회의실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살고 있어요. 일하고, 밥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 평범한 하루가 유지되는 것이 이 회의실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타리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타리크, 나는 2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를 배웠어요. 외부의 압박은 항상 있습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누군가는 불편해하죠. 그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 내부든. 하지만 그 압박 때문에 옳은 결정을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타리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고개짓이었죠. 그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타리크의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죠. 기존 협력이 재검토될 수 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방산 계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관계, 외교적 균형, 지역 안보 구도, 그 모든 것이 얽혀 있는 문제였죠. 저는 그것을 외면할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올라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2개의 비용 구조를 적어놓은 그 종이였죠. 현재 방식, 한국 방식. 저는 그 2줄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압박이 와도, 어떤 반발이 와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드론 한 대를 막는데 수천만 원이 드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드론 한 대를 막는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도 변하지 않죠. 사람은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설득할 수 없어요. 저는 메모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2가지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 압박을 의식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었어요. 추가 검토, 재고 보류.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더 편한 길이었습니다. 충돌을 피할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적어도 당장의 압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발을 감수하고, 압박을 견디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숫자로 계속 증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저는 그 2가지 선택을 한동안 저울질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수술 중인 환자, 모릅니다라는 그 한마디. 저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귀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밀고 나갑니다. 반발은 감수하겠습니다. 압박도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혼자의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저 아래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가 22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이유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결정이 통과되는 날까지 저는 계속 싸워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나라의 기술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시를 내려다봤죠.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 불빛들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경보가 울린 건 새벽 2시였죠. 저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은 새벽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고 숫자들 사이에서 그 병원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모릅니다. 라던 그 한마디. 저는 그것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고 있었죠.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통제실로 향하는 복도를 뛰어가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됐는가? 레이저 체계는 정상 가동 상태였어요. HPM도 마찬가지였죠. 청웅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이론과 현장은 다르다는 것을 저는 22년 동안 몸으로 배워온 사람이었죠. 통제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교들이 이미 각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으로 걸어가서 숫자를 확인했죠. 1,000대가 넘었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규모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이제 보여줄 때입니다. 저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어요. 통합방어 체계 전면 가동. 청웅은 고속 표적 우선. 레이저는 개별 드론 대응. APM은 대규모 군집 진입 즉시 작동.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온 것은 미사일이었습니다. 빠르고 정밀한 표적이었죠. 청웅이 반응했어요. 발사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서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들어왔어요. 청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처리했죠.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지난번 기억을 떠올렸어요. 청웅은 그때도 잘 작동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문제는 그 뒤에 쏟아지는 드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군집이 선두 집단부터 밀려왔어요. 수십 대가 밀집해서 접근했죠. 레이저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죠. 그냥 조용했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연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화면에서는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지 않고 계속 사라졌어요. 저는 옆에 있던 장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레이저 출력 상태는요? 정상입니다. 연속 가동 중 이상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뒤에서 더 많은 것들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수백 대였죠? 레이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계를 만든 것이었죠. HPM 대기 상태 확인. 준비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군집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죠. 조금 더, 그리고 말했습니다. HPM 작동.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어요.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하나씩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일제해. 범위 안에 들어온 것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멈추더니 화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교들이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죠. 붉은 점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라졌어요. 한 장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죠. 요격 성공률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87%, 91%, 94%. 저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공격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깨끗해진 화면, 붉은 점이 없는 화면,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번 공격 때는 화면이 이렇게 깨끗해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교 한 명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요격 성공률 95% 이상, 민간 피해 현재까지 없음, 도시 전력망 정상, 통신망 정상.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딱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죠.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그 감각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용한 탄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꼈죠. 잠시 후 저는 비용 집계를 요청했어요. 이번 대응에 사용된 전체 비용이었습니다. 담당 장교가 계산을 시작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지난번 수치와 비교했습니다. 지난번 수천억 원, 그리고 완전히 막지 못했죠. 이번 비교가 안 됐습니다. 레이저와 HPM이 처리한 드론들의 대응 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까웠어요. 청홍이 사용된 부분만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지난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번엔 막았습니다. 95% 이상을. 저는 그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이게 제가 서울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계산으로 증명하려 했던 것이었죠. 이게 제가 회의실에서 반발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인 것이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통제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장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후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들이 정상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없었어요. 구급차 소리도 없었죠. 도시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그 경계가 보였죠. 저는 그 빛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라힘 장군이었어요. 그는 경보를 듣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옷매무새가 완벽하지 않았고 숨이 조금 가빠 있었죠. 그는 화면을 보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95% 이상입니다. 전력망 정상, 통신망 정상, 민간 피해 없습니다. 라힘 장군은 천천히 화면으로 걸어갔습니다. 깨끗한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긴장이 풀리는 것이었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비용은요? 저는 집계된 숫자를 건넸어요. 그는 그것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라힘 장군은 회의실에서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또 한국이냐고 물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동시에 숫자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숫자가 틀리면 틀렸다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계 종이를 다시 저에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가 긴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힘 장군이 나간 뒤 저는 다시 혼자 화면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 공격 당일의 기록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던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쳐서 이번 기록과 나란히 놓았죠. 두 개의 기록이 나란히 있었어요. 지난번 발전소 타격, 병원 전력 차단, 통신 불안정, 민간 피해 발생. 이번 전력망 정상, 통신망 정상, 민간 피해 없음. 저는 그 두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숫자 이전에 이것이 진짜 의미였어요. 비용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수술대 위에 있었던 환자가 오늘은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은 살아있을 겁니다. 전력이 끊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싸움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전쟁에서 감정은 의미가 없다고 믿어왔죠. 숫자만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인정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이 숫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저는 기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방공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상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2년이 지난 그날 새벽, 그 말이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지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켰죠. 그리고 한국이 만든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어젯밤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 채로 그냥 평범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들이 모르는 것이 맞아요. 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통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한 번 더 봤어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붉은 점이 없는 화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수술 중인 환자. 그 환자가 오늘은 무사했기를 빌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 하나로 오늘 밤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전투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통제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장교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화면을 보고 있었죠. 깨끗한 화면이었어요. 붉은 점이 없는 화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감격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은 무언가였죠. 22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번 전투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접근 드론 수, 요격 성공률, 대응 시간, 비용.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방식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저는 지난번 공격 데이터를 옆에 펼쳤어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지난번엔 1200대가 왔고 우리는 수천억을 쓰면서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도시 곳곳에서 사이렌이 울렸죠. 이번엔 1000대가 넘게 왔고 우리는 95% 이상을 막았어요. 도시는 조용했고 전력망은 정상이었고 병원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에서 왔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레이저였습니다. GPM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통합 운영 체계였죠. 저는 비용 항목을 다시 봤어요. 레이저로 처리한 드론들, 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HPM으로 무력화한 드론들, 마찬가지였죠. 전기를 사용하는 무기였으니까요. 쏘면 쏠수록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몇 년 전 제가 계산기를 꺼냈던 그 밤을 떠올렸어요. 드론 한 대를 막는데 수천만 원. 그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혼자 불 꺼진 사무실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밤. 숫자를 보면 볼수록 답이 없어 보였던 그 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바뀌었어요. 드론 한 대를 막는 데 드는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까워졌습니다. 적이 수십만 원을 쓰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것을 막아요. 전쟁의 계산식이 완전히 뒤집혔죠. 1만 원짜리 드론을 10억으로 막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순간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답이 없어 보였던 구조가 이제는 답이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한 경험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나라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청웅을 도입할 때부터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냥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만 봤어요. 성능이 검증됐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납기가 빠른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깨끗해진 화면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개발 연혁, 연구 기록, 실패 보고서들. 저는 그것들을 새벽빛 아래에서 천천히 읽었어요. 이미 여러 번 읽은 자료였지만 그날 새벽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휴전선 너머에서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멈춰 있는 나라였죠. 그 나라의 군인들과 연구자들은 매일 아침 그 긴장감을 안고 출근했습니다. 오늘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절박함이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필요하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돈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들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실패하면 다시 만들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반복이 20년, 30년 쌓이면서 지금의 이 기술이 됐어요. 저는 실패 보고서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레이저 체계 개발 초기의 기록들이었어요. 출력이 부족했던 시절, 기상 조건에 취약했던 시절, 연속 발사가 불가능했던 시절, 그 실패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했어요. 정확하게, 상세하게.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기술의 진짜 토대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의 기록 위에 이 기술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측 담당자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한 가지를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기술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는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의미였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제야 이해했어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자세였죠. 절박함에서 시작해서 실패를 거치면서 멈추지 않고 이어온 그 긴 시간의 축적이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그 시간을 돈으로 단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새벽 하늘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어젯밤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 채로 그냥 평범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젯밤 1000대가 넘는 드론이 이 도시를 향해 날아왔다는 것을, 그것들이 막혔다는 것을, 수술 중인 환자가 있는 병원의 전력이 이번엔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평범한 아침이 유지된 겁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 덕분에.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22년 동안 해온 이 일의 의미를 처음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느꼈어요. 저는 항상 숫자로 일해왔습니다. 비용, 성능, 요격률, 그 숫자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 창밖의 도시를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숫자 뒤에 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이 숫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였죠. 저는 창가에서 돌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라힘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그는 받았어요. 아마 그도 잠을 자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결과 보셨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라힘 장군은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칼리드,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어요. 옳고 그름을 확인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압니다. 함께 하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그 무게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죠. 잠시 후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썼어요. 당신들이 만든 것이 어젯밤 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담고 싶었던 것이 충분히 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신은 빠르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계속 만들겠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묵직하게 느껴졌는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내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칭찬에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죠. 어젯밤의 결과가 아니라 다음을 봤어요. 그것이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절박함에서 시작해서 실패를 거치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 저는 메시지를 덮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침 햇살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켜져 있던 불빛들이 서서히 햇빛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무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의 계산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을 만든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60년 넘는 절박함 위에, 수십 년의 실패 위에, 멈추지 않는 연구 위에 세워진 나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스스로 쌓아온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어젯밤 이 도시의 불빛을 지켰습니다. 한국이 만든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고 데이터를 정리해야 했고 다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한국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젯밤의 결과에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우리는 계속 만들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안주하지 않는 것,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빛을 받았습니다. 도시가 살아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아이들이 학교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어젯밤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평범함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